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월급은 그대로고 우리 아이 성적도 그대로고 경기 침체 올 것인지 또 만약 온다면 부동산에는 또 어떤 영향을 끼칠 건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 또 너나이님은 한 단계 더 들어가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낱낱이 아주 다 파헤쳐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노트 준비하시고 필기 준비하시고 자 집중해 주세요. 네. 아 이제 머리가 아픕니다. 막 여기저기서 막 난리도 아니에요. 막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기사만 봐도 그래요.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6월에 소비자 물가 6% 넘었다. 그 한 달 전에 스태그플레이션도 했었고 하면서 제가 그때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가다가 6% 넘을까봐 걱정입니다라고 했었거든요. 맞아. 6% 넘었죠? 네, 지금 불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98년도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98년도 외환위기 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사실 그때 경제관념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30, 40 이 경제 주체들 같은 경우에 이게 철 들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인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이. 그러니까 머리 아프죠, 당연히. 미국 연준에서 물가 잡을 때까지는 금리 계속 올릴 거야. 그리고 옆에 갑자기 요즘도 지난주 들어갔고 요런 키워드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죠. 경기 침체 각오했다.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야. 물가 오르는데 경기가 침체가 된다고? 무슨 말이지? IMF 총재도 세계 경제 전망 상당히 어두워졌다. 경기 침체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오고 이 기사도 좀 혼란스러웠어요. 경기 침체 공포에 국제 유가가 급락했다. 이상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가 오른다 그래서 기름값 지금 주유소 가면 장난 아닌데 유가가 떨어졌다고? 이게 뭐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단편적 기사들 키워드만 보면, 제목만 보면 도대체 뭐가 뭔지,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어제 채널 커뮤니티에 띄웠을 때 주제 이거를 또 선정하시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일단 혼란스러운 거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자, 현재 상황을 볼 때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 이제 그 큰 흐름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배경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그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뭘 했냐? 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니까 그때도 막 돈을 막 풀었어요. 돈을 풀 때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같은 일인 거죠. 여러분들 코로나 때 돈 풀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 대충 알고 계시죠? 그럼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돈을 풀었으니까 인플레가 왔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안 왔어. 인플레 안 왔어요. 그리고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우려됐어요. 그래서 그 돈을 푸는 그거를 뭐라고 하냐, 완화적 통화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매직머니 신드롬. 돈의 마법. 아무리 돈을 풀어도 물가 오르질 않아. 이런 통화, 그래서 우리 돈 풀어도 되네. 야, 돈 풀어도 된다, 야. 돈 푸니까 적절하게 이게 경기가 유지가 되면서 가네. 적정한 성장으로. 그래서 이게 매직머니라는 표현도 나왔어요. 이거 저번에 그 스태그플레이션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이게 그 명목 GDP 성장률, 그러니까 그 파란색이 경제 성장률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고 이 빨간색은 물가 상승률이에요. 이걸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었거든요. 최근 20년만 볼게요. 여기 2000년부터. 이때 보면, 이때 파란색이 곤두박질 치죠. 경제 성장률이. 1998년도에 마이너스 5% 찍었잖아요. IMF. 이게 IMF지. IMF 때 경제 성장률이 빡 떨어지고 물가는 막 5%, 7%, 8%. 그러니까 이때 이후로 지금 최고 수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성장은 안 되는데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는 단기적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란이라고 하잖아요. 외환 위기. 그리고 그때 이후에 이게 문제가 잘 수습이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정말 이상적인 상황. 성장은 파란색, 이 성장은 위에 있고 물가는 수준이 낮아. 그러니까 이때 우리나라가 엄청 호황이었어요. 2000년대 월드컵하고 막 그 차화정 막 20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그 주식시장 호황, 막 부동산가 엄청 오르고 이럴 때 2008년도 이전까지 2000년대 초반 초중반에는 IMF 위기를 극복하면서 고성장이면서 저물가가 유지되는 아주 이상적인 경제 상황이었다. 그러다가 한 번 더 위기가 오죠.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리고 그 금융위기 이후에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가 고착화되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이 성장률인데
이 성장률이 전체적인 수준이 여기 있다가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이 5% 위에 있잖아요, 보통. 네. 근데 이 5% 아래로 내려가죠, 이제. 그러니까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예요. 물가 볼까요? 물가도 3% 이상에서 3% 이하로 떨어져요. 그죠? 성장률과 물가 수준이 둘 다 둔화되는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위기 때 돈을 그렇게 풀었는데도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2010년대를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가 당연했던 시대로 평가를 하는 거죠. 지금 2020년대 초반이 되고 나서 요런 상황이 됐던 거죠. 아무리 완화적 통화정책을 쓰더라도 금리도 낮고 성장도 낮아요. 그리고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올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너나이님 디플레이션 오면 좋은 거 아니에요? 가격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본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이 디플레가 온 거거든요. 장기 디플레가. 일본 어떻게 됐죠? 성장이 그냥 멈춘 거예요. 성장이 없어요. 일본이 어느 정도 성장을 멈췄냐? 1990년대 일본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불. 그리고 지금 지난해인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9천 불. 어머나. 32년 동안 국민소득 향상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따라잡았죠, 이제 거의.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 국민소득 10,000불도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36,000불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장이 멈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큰 거예요. 자, 그럼 중앙은행 입장에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아무리 돈을 풀어도 오히려 디플레가 걱정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저금리에 대한 부담감 같은 게 점점 줄어드는 상태가 된 거죠. 그 상태에서 터졌어요, 코로나. 2020년 2월에 터졌죠? 자, 코로나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경제활동 마비. 경제활동 마비되니까 성장률 둔화. 성장률 둔화되니까 어때요? 지금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데, 안 그래도 디플레가 올까봐 두렵고 무섭고 한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모든 경제활동 마비되니까 공포에 젖는 거예요, 이제. 야, 이러다 전 세계가 일본처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폭풍처럼 돈을 푼다, 이제. 이 돈 풀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들, 2020년 2월에 코로나가 세계 확산이 됐거든요. 2019년 11월에 중국에서 발생을 했고 3개월 뒤에 전 세계 확산이 됐어요. 그리고 2020년 3월에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한 방에 1% 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자이언트 스텝. 네. 자이언트 스텝에 한 번에 0.75% 올리는 거잖아요. 그거 올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와, 미쳤다, 야. 막 거인처럼 막 금리 올린다 막 해갖고 자이언트 스텝인데 이때 1% 한 방에 내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때도 장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돈을 엄청 풀어 제낀 거예요. 지금 엄청 쪼이듯이. 이 상태가 되니까 유동성이 폭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유동성 폭증해놓고 제가 여기 뭐라 써놨냐면 미국의 연준 자산이 5천조에서 1경으로 2배 늘었다. 딱 2년 동안. 자, 유동성, 돈을 푸는 게 어떤 방식으로 푸느냐. 자, 제가 이제 연방준비위원회 염준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돈을 풀어요. 이제 나 돈 풀 거야, 나. 알았지? 나 이제 시장에 돈을 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연준에서 돈을 달러로 막 찍어가지고 연준 옥상에서 쫙 뿌리는 게 아니고, 코크님이 정부예요, 미국 정부. 그럼 코크님이 미국 정부니까 뭘 할 수 있죠?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국채를. 그럼 국채를 발행을 해. 그러니까 발행한다는 건 이 채권을 누가 사주세요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사주는 거예요, 연준이. 국채를 시장에 발행하면 그 국채를 사면서 시장이 뭐 한다? 달러를 푼다. 그러니까 이 국채도 매입을 하고 회사채도 매입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채권을 사들이고 돈을 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어나요. 자, 그러면 연준 입장에선 채권이 자산이 되죠. 반대로 얘기하면 돈을 얼마나 풀었는지 알려면 미국 연준의 자산이 얼마나 늘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저기 제가 다시 볼까요? 여기 써놓은 거 보면 연준 자산이 5천조에서 1경으로 늘었다고요.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미 연준 자산이 2020년까지 건국 1회 5천조까지 만든 거예요. 근데 2년 만에 이게 2년 2배가 만에, 됐다는 2년 만에 거는 더블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지.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느낌이 오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쓴 거예요. 확 오네요. 확 오죠?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었단 말이에요. 자, 돈을 이렇게 풀 때 지금 여러분들 보기에는 야, 쟤네 진짜 미쳤다. 돈을 이렇게 물가 이렇게 오르고 난리인데 왜 이렇게 돈을 풀었지? 이해가 안 가셨죠? 근데 이런 배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돈을 풀어도 이게 좀처럼 이게 성장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야, 일단 풀어 제껴 해갖고 그냥 이만큼 풀었다는 거죠. 괜찮아. 그 상태에서 물가 상승률이 이제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코로나 2020년 초반에 코로나 터지고 처음에 물가 상승률 이런 게 성장률 이런 게 둔화됐어요. 침체가 왔었으니까.
그랬다가 갑자기 물가 상승률이 회복을 해요. 회복을 하면서 딱 1년 만에, 그러니까 2021년 초반부, 지금으로부터 1년쯤 전에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물가 상승률 한 3% 정도, 2%, 3% 정도 회복을 해요. 미국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물가 상승이 올랐잖아요. 회복이 됐죠? 그럼 야, 이제 인플레 오는 거 아니야? 돈 이렇게 풀었는데? 근데 거기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일시적이야. 호들갑 좀 떨지 마. 괜찮다니까. 지금 애써서 이렇게 살려놨는데 니네 갑자기 여기서 인플레 온다고 우리가 갑자기 여기서 금리 올리고 그럴 것 같아? 그리고 잘 생각해봐. 지난 10년 기억 안 나? 디플레 올까봐 우리 무서워했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지 마. 당분간 금리 안 올릴 거야. 라고 했는데 전쟁 났어. 여기서 전쟁이 난 거야. 2022년 2월에 전쟁이 났죠. 전쟁이 나면서 곡물 생산 차질, 밀값 엄청 올라갔죠. 러시아 제재를 하면서 유가가 올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를 서방 국가들이 제재를 했단 말이에요. 야, 니네 왜 착한 우크라이나 건드려? 하지 마. 근데 사실 속내는 러시아가 서유럽 쪽으로 세력을 뻗치는 게 싫은 거지. 그러니까 니네 왜 약한 사람 괴롭혀? 니네 참 나빴다. 이제부터 니네 경제 활동 못하게 막아버릴 거야. 근데 러시아가 세상에 원유를 엄청 팔아. 근데 러시아 원유를 안 산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저기 중동에서 나오는 것만 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오르죠. 이런 배경으로 유가도 올랐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식량이랑 기름, 에너지 이거 두 개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안 오르는 게 없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 안 오르는 게 없는 거예요. 원가가 올라버리니까. 다 오르니까.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이거 일시적인 거 아닌 것 같아.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금리 인상을 3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3월 달에 베이비 스텝 0.25%, 5월 달에 빅 스텝 0.5%, 6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 0.75%. 그리고 7월 달 이번 달도 거의 이견이 없는 한 0.75%로 간다. 금리를 어마어마하게 올리는 거죠. 왜냐면 0.25, 0.5 더하면 0.75, 0.75 또 더하면 1.5%. 여기서 0.75 더 더하면 2.25%를 더 올리는 거예요. 우리 지난 3월 전보다 해서. 기간도 짧아요. 기간도 짧아.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큰 폭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된다. 근데 아까 유가가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헷갈린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이 인플레가 오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기름값이 막 올랐거든요. 수요가 많다. 근데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 아까 IMF 총재도 얘기해, 연준에서도 얘기해.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건 경제 활동이 둔화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유 수요가 줄어들 거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서 갑자기 기름값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환율도 급등하는 거죠. 환율이 급등하는 건 안전자산 선호 효과가 있으니까. 달러가 원화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달러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화폐들보다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서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원래는 1달러에 1,100원 하던 게 지금 1달러는 1,300원이 됐다는 건 옛날에는 1,100원만 가지고도 1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달러가 귀해지다 보니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경기 침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경기 침체가 오는 걸까? 혹시 경기 침체를 알 수 있는 신호는 없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신호가 뭔지, 그리고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경제 어린이들, 경린이들 눈높이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신호가 있고 현상이 있어요. 그걸 각각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신호에는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장단기 금리차. 자, 이게 같은 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장단기 스프레드, 금리 스프레드, 뭐 요런 거. 이게 뭐냐면요, 장기 금리하고 단기 금리의 차이를 말해요. 자, 제가 이거를 지금부터 잘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잘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기회에 장단기 스프레드 얘기 나왔을 때 딱 이제 어디 가고 회사에서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야, 장단기 금리 경기 침체 오나 봐 했을 때 딱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너 장단기 금리차 알아? 닥쳐. 그게 뭐야? 자, 장기 금리가 있어요. 그리고 단기 금리가 있습니다. 장기 금리는 뭐냐면 10년 국채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년 금리. 단기 금리는 2년 금리예요. 2년 금리. 그게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미국 기준이에요. 미국의 2년치 채권 금리, 10년치 채권 금리인데
이 금리가 2년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 그냥 디폴트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자세하게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네네. 네. 그냥 단기 금리는 잘 안 변해요. 예, 잘 안 변하는 금리고 장기 금리는 변해요. 그럼 장기 금리는 어떻게 변하느냐?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면 장기 금리가 높으면 1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호황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그러니까 미래에 장기 금리는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단기 금리 현재를 말하는 거고 개념적으로. 그럼 미래에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하면 장기 금리가 높아지겠죠. 그죠? 근데 반대로 미래에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럼 장기 금리가 어떻게 돼요? 낮아지겠죠. 근데 단기 금리는 어떻다? 그 변동성이 적다.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원래는 장기 금리가 미래에 경기가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이 위에 있겠죠. 장기 금리. 단기 금리 여기 있고. 그럼 장기 금리에서 단기 금리 빼면 이만큼이 플러스죠.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려와. 그러면 여기서 이걸 빼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이만큼이.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건 장단기 금리 차가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고 장단기 금리 차가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는 앞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세요? 이거를 여기서 조금만 더 한 단계만 더 설명을 드리면 그럼 왜 너나이님 장기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장기 금리가 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현실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장기 채권 금리라고 했잖아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사람들이 채권을 들고 있을까요? 주식을 살까요? 주식을 사요. 네, 채권은 더 변동성이 적고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장기 채권 수요가 주니까. 왜냐면 그 장기 채권 팔아서 빨리 주식 사야 되잖아.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럼 장기 채권의 수요가 줄어들면 장기 채권의 가격이 떨어져요. 그렇죠. 장기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 장기 채권의 금리가 올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채권의 금리와 채권의 가격은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장기 채권이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면 장기 채권의 금리는 떨어지는 거예요. 장기 금리는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금리가 결정이 된다. 근데 우리는 간단하게만 알아도 되니까 장기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장기 채권의 금리가 올라간다. 장기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장기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떠냐? 이 마이너스 변화하고 평균적으로 18개월 후에 경기 침체가 왔거든요. 평균적으로. 근데 지금 마이너스예요. 지금 마이너스예요.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FRED라는 이 사이트가 있어요. 그럼 여기 가보면 이게 제가 이제 그 찾아서 캡처를 해놓은 건데 오늘자로 여기 보면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20년 동안의 장단기 금리 차를 표현한 거거든요. 그럼 요게 0이죠. 네. 그럼 이 장단기 금리 차 0보다 아래에 있으면 이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사람들이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때, 이 시기에. 그 2000년대 초반에 이때 뭐냐. 이 회색으로 음영 표시한 데가 실제 침체 구간이거든요. 보세요. 마이너스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침체 왔죠. 그죠? 이때 또 마이너스 내려가니까 침체 왔죠. 신호로 보인다. 신호로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코로나 때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 단기적이지만 왔잖아요. 그럼 지금은 여기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이게 경기 침체가 온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예, 이때는 닷컴 버블, 이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때는 코로나 때. 근데 지금도 장단기 금리 차가 마이너스로 내려왔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의 첫 번째 증거인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를 봤을 때 경기 침체가 올 거야 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경제기사 보시면서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게 있어요. 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뭐냐면 경기를 표현하는 선행지수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에 들어가는 건 9개의 요인이 있는데 그 9개의 요인이 예를 들면 한 2개만 예를 들면 뭐 건설 수주액. 그러니까 건설 수주액이 줄어들어. 그러면 뭐예요? 경기 침체의 신호인 거죠. 그리고 사람들 뭐 구직자 수가 줄어. 그러면 경기 침체가 뭐 오는 거야. 막.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수들이 있어요. 그 9개를 믹스해요. 9개를 막 섞어가지고 지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점을 찍은 다음에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평균 6개월 뒤에 침체가 온다. 그리고 지금은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지수인데, 현재 우리나라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고점 찍고 나서 10개월이 지났어요. 이미 넘었네요. 네. 차트 보면, 이거 제가 이제 따온 거거든요.
이 회색 부분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생각하는 경기 수축기고, 여기 숫자 써있죠. 여기 7, 마이너스 6, 7. 5 이렇게. 네. 이거 뭐냐면 고점 찍고 꺾이고 나서 7개월 뒤에 왔다. 이거는 바닥 치고 6개월 뒤에 회복기가 왔다. 고점 찍고 5개월 뒤에 수축기가 왔다. 이건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평균 6개월 뒤에 왔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 이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빠진 거야, 이렇게. 이 빠지고 나서 10달 지났어요. 그러면 장단기 금리차도 그렇고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그렇고 지금 경기 침체를 미리 보여주는 이런 신호들은 확실히 경기 침체가 올 거란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네네. 자, 그러면 이게 왔을 때 현상은 뭐냐? 대표적인 게 당연히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예요. 경제 성장률. 그 중에 실질 성장률. 실질 성장률은 뭐냐면 명목 성장률에서 물가 상승분을 뺀 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장한 거. 왜 우리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은행에서 금리 2% 받으면 돈 번 거냐? 아니야. 너 돈 잃은 거야. 왜냐면 물가가 4% 올랐으니까 넌 2%만큼 마이너스 난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거를 반영하는 게 실질 경제 성장률이거든요. 실질 GDP 성장률. 그럼 이거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의 이 신호도 있고 이 현상도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뭐냐?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실업률이 월 단위 실업률을 봤을 때 이거는 미국도 우리나라도 지금 3%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양호한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미국은 2021년 1분기 실질 성장률이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찍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실업률이 아직 공고해. 실업률이 아직 올라가지 않았어.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떠냐? 1분기 실질 성장률 플러스 3%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실업률도 3.5%. 그러면 이것만 놓고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팩트는 뭐냐? 경기 침체 신호는 왔다. 그렇지만 확실한 경기 침체의 현상이 보이지는 않는다. 즉 아직 침체가 온 건 아니다. 까지가 정리해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현 상황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경기 침체라는 어떤 뉴스를 봤을 때 진짜 침체가 왔나를 보려면 실업률과 성장률을 같이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끝내면 재미없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면 집값은 어떻게 될까? 요걸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럼요. 너너이니까.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또 네, 진짜. 근데 실질 GDP 성장률하고 실업률하고 집값 변화율을 같이 봐봤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이 파란색이 실질 GDP 성장률이고요. 이 주황색이 실업률입니다. 우리나라의 실업률. 그리고 이 노란색 막대기가 주택 가격 변화율이에요. 지금 실업률 여기서 끊겨 있죠? 네. 이거 제가 실수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실업률 통계가 1990년도 2분기부터밖에 없어요. 99년 2분기. 그러니까 IMF 때 내 실업률을 보고 싶었는데 IMF 때 실업률이 지금 통계 기관에 없어요. 예. 그래서 있는 것부터 이렇게 그린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일단 제일 눈에 띄는 게 뭐냐? 이 0 밑으로 푹 꺼진 거 이거. 성장률이 0 밑으로 푹 꺼진 거. 이거 98년도 IMF. 네. 2008년 금융위기. 딱 이 위기 때 꺾였죠? 그리고 코로나 때 꺾인 거야. 코로나 때 꺾였었어, 이때. 완전 진짜 이때도 나라 망하는 줄 알았어. 진짜 전 세계 망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실업률을 보면은 막 왔다 갔다 막 돼 있죠. 네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하다가 통계가 집적된 전체 기간의 평균 실업률을 봤거든요. 평균 실업률은 짠 3.6%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20년간 평균 실업률은 3.6%예요. 그럼 볼게요. 이 위에 있을 때, 이 실업률 그래프가 이 평균 실업률 위에 있을 때 이때가 실업률이 높았던 때죠. 고실업률. 그리고 또 쭉 보다 보니까 이때 실업률이 높았죠. 그죠? 좀 많이 삐져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때 요렇게가 실업률이 높았던 구간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실질 성장률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높아졌을 때 침체가 온다고 했으니 실업률이 높았을 때를 침체로 가정을 하자. 실업률이 높으면 경기 침체가 온 건 확실하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기를 이 실업률을 가지고 이 핑크색으로 표시해 놨을 때가 침체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때 당시 집값이 어떻게 됐나 보는 거예요. 봤는데 여러분들 그냥 크게 한번 보세요. 이 핑크색에 있을 때가 핑크색이 아닐 때보다 어때요? 분위기가 그래도 안 좋죠. 낮잖아요. 이때 확실히 낮았죠. 이때 높아지죠. 네. 그죠? 실업률이 회복되면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올라가죠. 그리고 이때도
실업률이 이때 전반적으로 낮았잖아요. 2000년대. 네. 그리고 이때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성장 저물가의 그 좋은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막 오르는 거야. 이때 엄청 올랐었어. 엄청 올랐어. 네. 그러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맞고 실업률 일시적으로 팍 올라가면서 또 집값이 마이너스죠. 그리고 코로나 때도 실질적으로 이때는 이 앞에는 상승장일 때 이때는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코로나 막상 딱 터졌을 때는 어땠다? 낮았다. 상승률이. 이렇게 지표상으로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런 생각했어요. 실업률이 높을 때 집값이 확실히 안 좋은가? 실업률이 높아지면 집값이 떨어지나? 이렇게 보기에는 뭔가 느낌이 부족해.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자산 가격이 움직이는 사이클이 있거든요. 호황이 오고 그러면 자산 가격 상승을 해요.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하면 버블을 키우죠. 버블을 키운다는 건 위기와 침체의 씨앗이 잉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위기와 침체가 왔을 때 그때 벌어지는 일이 실업률이 올라간다. 그러면서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아지는 건 요 어디 즈음인가 있는 거예요. 요 사이. 그러면 실업률이 높아지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고 그냥 버블이 생겼다가 꺼지는 시기에 실업률이 높아지는 일은 필연적으로 따라오고 그 버블이 높았다가 꺼지는 시기에 그런 경제 상황의 유사성이나 반복성 때문에 집값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결론이 이렇게 냈어요. 정리하면 경기 침체가 가시화돼서 실업률 상승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면 실업률 상승 이거 하나만으로 자산 가격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때가 필연적으로 그때 보여지는 시기적인 특성, 호황, 상승, 불황, 하락 이 사이클상 이미 상승해서 버블이 발생한 자산 시장은 좋을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이거는 실업률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고 실업률 때문에 주식이 떨어진다라기보다 그냥 주식이나 집값, 자산 시장의 침체가 왔을 때는 그런 배경들 때문에 실업률이 높았던 때가 많았구나 라고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저는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가 오면 무조건 자산 시장이 안 좋아지냐 라기보다 자산 시장이 안 좋아질 만한 상황일 때가 항상 침체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매크로 분석 결과, 이런 결과는 정말 진리일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뭐 전국 주택가격 변화율, 우리나라 전체 GDP 성장률, 전체 실업률 이런 걸로만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주특기는 바텀업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죠. 서울의 아주 핵심지에 있는 40평대 아파트의 매매 전세 그래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거 보시면 겁나 올라간 것만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때 빠진 거 보세요. 이게 22억 찍었던 게 이게 12억까지 내려갔거든요. 10억이 빠져. 반토막 났죠? 이게 너무 압도적 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맞아요. 이게 먼저 들어오시겠지만 맞아요. 저 같은 사람들은 이것도 보이거든요.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23억이던 게 이게 12억까지 빠진다는 거는 정말 반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그 실업률 가지고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 시기에 실업률이 높았던 시기가 이 시기거든요. 실업률 높았던 시기 이 시기예요. 그러니까 실업률 높을 때 진짜 안 좋네? 맞아요. 그러면 이거 보면은 얼핏 야 진짜 실업률 높고 경기 침체 오면 무조건 집값 진짜 박살난다. 이게 맞는 말 같잖아요. 매크로로 보면. 근데 이런 아파트도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창원이에요. 창원? 창원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지금 보세요. 얘 어때요? 얘도 많이 올랐죠? 그죠? 네. 근데 실업률 높았던 시기가 이때예요. 09년부터 2011년, 12년 요 사이 금융위기 직후에. 근데 금융위기 직후에 어떻게 됐어요? 이 아파트가 올랐어요. 어마어마 올랐잖아요. 네. 이게 1억 올랐는데 이게 아니라니까요. 2억 하던 집이 지금 3억 4천이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거시적 요인만 가지고 모든 아파트가 다 그럴 것처럼 판단하는 거는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상황을 오판할 수 있다. 왜? 나는 이 집 하나만 사니까. 나는 이 집 하나만 사잖아. 그리고 이게 내 전부잖아. 근데 거시적으로 여러분들이 막 무슨 뭐 거시경제를 보고 막 그런 콘텐츠들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야 이제 경기 침체 오면은 아파트값 다 무너진다. 근데 서울은 맞아. 서울은 맞았어요. 근데 어딘간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국내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 산업 특성,
그로 인한 지역별 경기 상황,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역별 공급 상황까지 모두 종합해서 상황을 확인하고 판단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창원 아파트가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실업률이 높아지고 금융위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을 때 아파트 값이 이렇게 오른 이유는, 주된 요인은 이때 당시 창원의 수요 공급 상황도 있고요. 동시에 창원에 베이스를 둔 그런 기간 산업들 있잖아요. 네. 그건 또 호황이었어. 오. 그때는 여기가 사람을 막 일할 사람 찾기가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창원만 딴 세상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어떤 우리나라 전체의 GDP 성장률, 실업률 이런 거는 우리나라 전체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 가지고 모든 아파트가 다 그렇게 될 거라고 판단하고 착각하면 여러분들이 되게 맞아, 뼈아픈 맞아.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린 건 요즘 이런 콘텐츠가 넘쳐나요. 침체가 온다. 미국 뭐 주식 자산 시장 다 무너진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이제 경기 침체 오고 막 진짜 힘들어진다. 침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다 표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투자는 이제 끝났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부동산 끝났고, 아파트 그쵸. 끝났고, 주식 끝났다.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왜? 저는 이런 걸 봤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지역이 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상승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지역들이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넘쳐나는 콘텐츠 안에서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 중심 잡는 거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 콘텐츠 만들었거든요. 냉정하게 현실을 보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끝!